낡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는 좁은 단칸방. 김노인은 퉁퉁 불어버린 컵라면을 무심히 젓가락으로 헤집었다. 창밖으로는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지만 그의 세상은 늘 그랬듯 침묵과 고독으로 가득했다. 라면에 식어가는 면발처럼 그의 삶 또한 활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가끔은 자신의 그림자마저도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응시했다. 뿌연 유리창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칙칙한 건물들이 보였다. 그곳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 김노인의 시선은 낡은 서랍장 위에 놓인 빛바랜 사진 한 장에 닿았다. 어린 손녀 이소연 리수얀이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곱슬곱슬한 머리칼과 동그란 눈망울이 꼭 그의 딸을 닮아 있었다. 소연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 한편에는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먹먹한 아픔이 밀려왔다. 그는 손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소연이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일. 소연이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맛있게 먹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그의 손은 저절로 왼쪽 손목으로 향했다. 스쳐 지나가듯 그의 손가락이 희미한 흉터를 스쳤다. 길고 날카로운 무언가에 베인 듯한 자국이었다. 흉터는 오래되었지만 만질 때마다 알 수 없는 으스스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김노인은 흉터를 덮으려 소매를 살짝 내렸다. 그는 이따금씩 잠꼬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군대 용어를 중얼거리곤 했다. 좌표 확인, 철수하라 같은 짧고 단호한 외침이었다. 하지만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저 꿈이었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실 그의 낡은 보따리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숨겨져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수첩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수식과 정교한 기계 도면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가끔씩 김노인은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수첩을 꺼내어 들여다보곤 했다. 돋보기로 희미한 글씨를 하나하나 따라 읽을 때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깊고 날카롭게 빛났다. 그 도면들은 마치 그의 잊혀진 과거와 연결된 비밀스러운 열쇠인 듯했다. 어느 비오는 날 오후였다. 김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동네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우중충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갈 곳이 없었다.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는데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피할 곳을 찾다가 문득 발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빗물에 젖어 털이 축 늘어진 아기 참새 한 마리였다. 둥지에서 떨어진 듯 날개 한쪽이 축 처져 파닥거리고 있었다. 어미새는 보이지 않았다. 김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당장 자신도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하지만 축 처진 참새의 눈빛에서 그는 왠지 모를 자신을 보았다. 외롭고 약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 그는 조심스럽게 참새를 두 손에 담았다. 작은 심장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파닥였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김노인은 참새를 품에 안고 비를 피해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참새를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고 찬장에서 겨우 찾아낸 쌀알 몇 개를 물에 불려 참새에게 조심스럽게 먹였다. 참새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작은 부리를 벌려 먹이를 받아먹기 시작했다. 그의 낡은 방 안은 참새의 작고 미약한 존재감으로 인해
어쩐지 조금은 더 따뜻해진 듯 했다. 그는 남은 라면 국물을 버리고 며칠 동안 모아둔 동전 몇 개를 세어보았다. 그리고는 어렵게 참새 먹이를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챙겨들었다. 배는 고팠지만 작은 참새의 생명줄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에 그는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참새는 빗물에 젖었던 어제와는 달리 조금 더 생기를 되찾은 듯 보였다. 김노인은 참새에게 물을 주고 어제 사온 모이를 손바닥에 부어주었다. 참새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바닥 위에 앉아 모이를 쪼아 먹는 모습에 김노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세상은 여전히 좁고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작은 참새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틈으로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는 듯했다. 그는 참새를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너라도 잘 살아야지. 응. 그의 눈빛은 따뜻한 애정으로 가득했다. 이 작은 생명체와의 교감은 그에게 잊고 있던 온기를 일깨워 주었다. 그는 참새의 작은 날개가 튼튼해지기를, 언젠가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바람은 마치 자신의 손녀인 소연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다르지 않았다. 그의 보잘것없는 삶 속에서 참새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그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다. 김노인의 낡은 핸드폰이 진동했다. 액정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찍혀 있었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소식으로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잊고 지냈던 먼 친척, 과거 군인 시절 인연이 닿았던 한 노인이었다. 그는 숨 가쁘게 소식을 전했다. 김노인, 자네 손녀 소식이 말이 아니네. 이소연 병장 말이야. 그 아이가 지금 군대에서 공영에 처했어. 김노인의 귓가에 노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다. 소연이 공영, 그는 황급히 물었다. 무슨 말씀이시오? 소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아는 배에 의하면 소연이가 복무하는 부대의 박대위라는 놈이 꽤나 질이 안 좋은 놈이라더군. 소연이를 사적으로 부려먹고 온갖 잡무를 시키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한다는 소문이 파다해. 군대 내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라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그 아이의 앞날이 걱정돼서 자네에게라도 알려야겠다 싶었네. 김노인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소연이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에게 손녀는 살아가는 이유이자 빛이었다. 그런 소연이가 고통받고 있다니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박대위라고요, 소연이를. 협박까지 하다니요, 대체 무슨 권리로?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노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자가 꽤나 배경이 튼튼한 집안 사람이라고 하더군. 그래서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야. 소연이가 저항하면 군 생활을 망가뜨릴 것처럼 위협한다니. 김노인, 자네가 나서야 해. 그 아이는 자네밖에 없어. 수화기를 내려놓은 김노인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낡은 방은 갑자기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손녀가 겪고 있는 고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약하고 여린 소연이가 홀로 감당해야 할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폭력. 그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였다. 그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허름한 옷차림, 구분 등 주름진 손, 이 모든 것이 그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두려움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자신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군부대의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은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고개를 들었다.
소연이의 해맑은 웃음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손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이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있던 맹수가 잠시 눈을 뜬 듯한 섬광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떨리던 손은 점차 단단하게 굳어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소연이를 만나야 한다. 직접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소연이를 그곳에서 구해내야 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통장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고작 몇만 원의 돈만이 남아있었다. 컵라면과 참새 먹이를 아껴가며 겨우 모은 돈이었다. 이 돈으로는 군부대가 있는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가는 왕복 차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김노인은 방을 둘러보았다. 낡은 이불, 부서진 라디오, 달아빠진 신발. 팔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시선이 문득 빛바랜 액자에 꽂혔다. 젊은 시절에 그가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계급장이 선명했다. 그의 눈은 사진 속 자신을 응시했다. 젊고 강인하고 당당했던 그때의 자신. 그는 사진을 액자에서 꺼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낡은 회중시계와 함께 빛바랜 군번줄이 들어있었다. 회중시계는 그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었고 군번줄은 그가 군에 입대할 때 받은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두 가지는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유품이었다. 하지만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연이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는 회중시계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손에 닿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소연이를 위해서라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회중시계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낡은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갔다. 주인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받아들더니 대충 훑어보고는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내밀었다. 김노인은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았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소연이를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 그는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덜컹거리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소연이의 얼굴만이. 그리고 그 아이를 둘러싼 위험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버스는 그를 태우고 낯선 곳으로 향했다. 이제 그의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평범하고 고독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거대한 군부대의 철문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으로 서야 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소연이에게 가야만 했다. 이 여정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사랑하는 손녀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김노인을 태운 버스는 덜컹거리며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육군 제23사단이라고 쓰인 팻말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군부대 앞에서 그의 초라한 행사액은 더욱 두드러졌다. 그는 짐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보자기를 고쳐 들었다. 그 안에는 어젯밤 정성껏 만든 잡채가 담겨 있었다. 비록 낡고 해진 보자기였지만 그의 손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철문 옆 위병소에서 젊은 병사 2명이 나왔다. 그들은 김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멸과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어르신, 여긴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돌아가십시오. 한 병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김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보자기를 꼭 쥐고 말했다. 이소연 병장 면회 왔소. 내 손녀 되는 아이다. 병사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이소연 병장이요. 이런 분이 면회를 오실 분이 아닌데요. 다른 병사가 비웃는 듯한 말투로 덧붙였다. 꼴을 보아하니 어디서 구걸이라도 하다 오신 모양인데. 군부대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 노인의 얼굴에 치욕감이 스쳤지만 그는 애써 참았다. 소연이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왔소. 꼭 만나야만 합니다. 그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들은 김 노인을 귀찮은 벌레 취급하듯 문전박대했다. 김 노인은 오랫동안 읍소하고 사정하고 때로는 손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지나가던 다른 병사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늙고 초라한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하는 듯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한 병사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도 소란스러워서요. 딱 5분만 면회실에서 기다리세요. 오지 않으면 그냥 가셔야 합니다. 김 노인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면회실로 향했다. 낡은 의자에 앉아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 속에서 소연이를 기다렸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그의 사랑하는 손녀 소연이가 들어섰다. 소연이는 이전보다 훨씬 야위고 지쳐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할아버지, 소연이가 작은 소리로 외치며 김 노인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소연아, 괜찮으냐? 할애비가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활짝 열리며 한 남자가 거만하게 들어섰다. 단정하게 다려진 군복, 번쩍이는 계급장, 그리고 오만함으로 가득 찬 얼굴, 바로 박대위였다. 그는 소연이의 옆에 선 김 노인을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이소연 병장, 면회 왔다는 사람이 고작 이런 분이십니까? 군인의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품격은 갖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대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소연이가 질린 표정으로 박대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대위님, 제 할아버지십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박대위는 콧방귀를 뀌며 소연이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김 노인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며 말했다. 노인장,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주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는 외부인이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괜한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김 노인은 박대위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소연이를 위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품에 안고 온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연이가 잡채를 좋아해서 할애비가 직접 만들었단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소연이의 눈이 순간적으로 반짝였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박대위는 그 모습을 경멸하는 듯 노려보았다. 잡채요, 이런 초라한 음식을 감히 부대 안으로 들여오다니. 군인의 식단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어디 거지 같은 음식을 가져와서 군부대의 품위를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박대위는 말을 마치는 동시에 김 노인이 들고 있던 잡채 접시를 손으로 탁 하고 세게 쳤다. 접시는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노란 면발과 갖가지 야채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순식간에 차가운 면회실 바닥을 뒤덮었다. 소연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질러진 잡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김노인 또한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했다. 손녀에게 주고 싶었던 작은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놀랍게도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형언할 수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띠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과 오랜 세월 단련된 강인함이 번뜩이는 빛이었다. 잠시 동안 박대위는 그 눈빛에 압도당하는 듯 주춤했다. 이 모든 상황을 면회실 한 구석에서 물을 마시던 김 상사가 지켜보고 있었다. 김 상사는 박대위의 오만한 태도와 김노인의 처연한 모습에 마음이 불편했다. 특히 잡채가 엎질러지는 순간 김노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섬광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저 노인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직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박대위의 권유에 눌려 그는 감히 나서지 못했다. 박대위는 자신의 행동에 만족한 듯 껄껄 웃으며 말했다. 노인장, 이래서야 이소연 병장이 제대로 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부대에서 나가십시오.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시고요. 만약 또 찾아온다면 이소연 병장의 군 생활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김노인은 바닥에 엎질러진 잡채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숙여 흩어진 잡채 면발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비굴함도 절망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굳건해 보였다. 그는 마치 흩어진 자신의 존엄성을 다시 끌어모으는 듯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오히려 박대위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당장 안 나가 뭐 하는 짓이야. 박대위는 윽박질렀다. 김노인은 아무 말 없이 흩어진 잡채를 대충 한 곳으로 모아 휴지통에 버렸다. 그리고는 소연이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다, 소연아, 하래비가 꼭 해결해 줄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면회실을 나서는 김노인의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오히려 굳건하고 단호했다. 박대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저 노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봐. 뭔가 수상해. 이소연 병장과의 관계도 더 파헤치고 혹시라도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박대위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김노인에게서 알 수 없는 위협을 느꼈다. 어쩌면 그 노인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김노인이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등 뒤로 차가운 시선들이 꽂히는 것을 느꼈다. 박대위의 비웃음과 병사들의 경멸이 여전히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져 갔다. 손녀 소연이의 눈물, 엎질러진 잡채, 그리고 박대위의 오만한 태도는 그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군부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최첨단 군사통신 시스템 블랙홀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부대 내 모든 통신망과 외부 위성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핵심 중추였다. 오류는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지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은 온통 붉은색 경고 메시지로 뒤덮였다.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지휘관들은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초조해했다. 젠장, 도대체 뭐가 문제야? 빨리 복구시켜. 지휘관들의 구함이 난무했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군내 최고 기술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었지만 블랙홀 시스템은 그들의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갔다. 시스템은 계속해서 오작동을 일으켰고 주요 군사작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기에 처했으며 인근 민간 통신망까지 교란될 조짐을 보였다. 부대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 혼란 속에서 박대위는 은밀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소연이를 제거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했다. 이소연 병장 어제 당신이 시스템실에 들어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시스템에 이상한 것을 건드린 것 아닙니까? 박대위는 소연이를 향해 날카롭게 추궁했다. 소연이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위님, 저는 지시받은 대로 서류 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시끄러워 당신 때문에 부대 전체가 위험에 빠졌어. 당장 영창에 가둬. 박대위는 고의적으로 소연이에게 누명을 씌웠다. 그때였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김정현 소장이었다. 그는 묵직한 카리스마를 풍기며 지휘 통제실로 들어섰다. 김 소장은 이 군단 전체를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이었다. 그는 어제 면회실에서 벌어진 박대위와 김노인의 실랑이를 보고받은 터였다. 특히 거지 같은 노인이라는 보고와 함께 그 노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병사의 증언에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이지? 김 소장의 낮은 목소리가 지휘 통제실의 소란을 잠재웠다. 상황을 보고받은 김 소장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졌다. 그는 시스템 전문가들을 둘러보았다. 해결책은 없나 모두 고개를 떨구었다. 김 소장은 문득 어제 보고받은 수상한 노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당장 그 노인을 다시 불러와. 어제 이소연 병장 면회를 왔던 노인 말이다. 모두가 놀랐다. 소장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그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박 대위가 반발했다. 닥쳐, 이 상황에서 못할 게 뭐가 있나.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김 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 노인이 블랙홀 시스템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든다. 사실 김 소장은 김 노인의 과거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오래전 군 기술 분야에서 전설로 불렸던 한 인물의 행방이 묘연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김 노인이 지휘 통제실로 들어섰다. 그의 초라한 행색은 최첨단 장비와 엘리트 군인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더욱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조롱, 불신,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소연이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할아버지가 또다시 모욕당할까봐 그녀는 마음 졸였다. 김 소장은 김 노인에게 다가섰다. 노인장, 갑작스럽게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부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이 블랙홀 시스템에 대해 아시는 바라도 있으십니까? 김 소장은 겉으로는 정중하게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김 노인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김 노인은 대답 대신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복잡한 오류 메시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마치 그 복잡한 코드들이 그의 언어인 양. 그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스크린에 다가섰다.
주위에 있던 기술자들이 그의 길을 막으려 했지만 김 소장의 눈짓에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시스템 오류는 더욱 심해졌다. 소장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한 기술자가 다급하게 외쳤다. 지휘통제실 전체가 패닉에 빠졌다. 삐삐거리는 경고음, 다급한 무전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한 웅성거림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노인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홀로 고요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박대위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박대위는 김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가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생각이었다. 김노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하여 핵심 모듈을 파괴하려 한 흔적이 보이는군요. 그것도 아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술렁였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저 늙은이가 뭘 안다고. 김 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김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김 노인은 숨겨진 그의 진짜 재능과 과거를 드러내야 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소연이를 위해서라도 그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김노인의 말은 지휘통제실의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소행이라는 그의 말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들렸다. 박대위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 노인네가 제정신인가, 저런 허풍을 떨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김 소장의 눈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김 노인에게 조용히 물었다. 노인장, 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김 노인은 대답 대신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그 복잡한 시스템의 심장부를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다.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이곳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 모듈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간 침입자의 흔적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공격입니다. 보통의 해커는 아닙니다. 그의 말에 기술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흔적이었다. 김노인은 마치 자신의 집 안을 거닐 듯 자연스럽게 시스템 콘솔 앞으로 다가갔다. 기술병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김 소장이 손짓으로 막았다. 키보드 주십시오. 김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다. 한 기술병이 망설이며 키보드를 내밀었다. 김노인의 주름진 손이 키보드 위에 닿았다. 그의 손은 늙고 거칠었지만 키보드를 누르는 움직임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빨랐다. 타닥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지휘 통제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악보를 읽듯 복잡한 코드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빛은 깊은 회한과 함께 잊고 지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듯한 뜨거움으로 빛났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군부대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코드를 짜고 시스템을 설계하던 젊은 시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소령, 이 알고리즘은 혁명적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우리 군의 정보전 능력은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의 귓게는 옛 동료들의 환호와 찬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한순간의 사고로 산산조각 났었다. 시스템 개발 중 발생한 치명적인 오류,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동료의 죽음,
그는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바로 그 비극적인 사고의 흔적이었다. 그것은 그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그는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류 코드를 수정하고 침입자의 흔적을 역추적하며 새로운 방어벽을 구축해 나갔다. 그의 등 뒤에서는 모든 이들이 숨죽이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대위는 불안한 눈빛으로 김노인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저 늙은이가 뭔가 하는 것 같았다. 아니, 뭔가 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절정의 순간이 찾아왔다. 김노인이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는 순간 대형 스크린은 갑자기 삐익 하는 섬뜩한 경고음과 함께 완전히 꺼져버렸다. 지휘통제실은 암흑에 잠겼고 모든 불빛이 사라졌다.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추었다. 실패다 역시 저런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박대위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갈랐다. 소연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떨고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또다시 모욕당하는 순간이었다. 김 소장의 얼굴에도 실망감이 스쳤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웅 하는 낮은 진동음과 함께 대형 스크린이 다시 환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더 이상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없었다. 대신 안정적인 시스템 작동을 알리는 초록색 그래프와 함께 중앙에는 System Restored and Optimized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코드명 2개의 별이라는 알 수 없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김노인이 젊은 시절 자신의 시스템에 부여했던 비밀스러운 이름이었다. 지휘통제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바로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성공이다. 시스템이 복구됐어. 아니, 복구된 것뿐만 아니라 더 안정화되었잖아. 기술 전문가들은 환호하며 김노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놀라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저 낡은 노인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천재였다. 김 소장은 충격과 감동으로 몸을 떨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는 김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노인장. 아니, 김 대령님 아니지. 당신은 김철수 소장님이십니까? 전설로만 듣던 블랙홀의 아버지. 그분이 살아계셨을 줄이야. 김 소장의 목소리는 흥분과 경외심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2개의 별이라는 코드명, 그리고 김 소장의 외침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갔다. 김 노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듯 젊은 시절의 패기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박대위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에게 모욕을 주고 누구의 잡채를 엎질렀는지 깨달았다. 한때 군 기술 분야의 전설이자 2개의 별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그 위대한 인물 앞에서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권력은 한낮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소연이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부심과 기쁨,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군부대의 위기를 단숨에 해결한 살아있는 영웅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소연이는 흐느꼈다. 김노인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잊고 지냈던 자부심과 함께 사랑하는 손녀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는 단순히 시스템을 복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았고 손녀의 미래를 구원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증명해 보였다. 지휘통제실 안의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경멸 대신 경외심과 찬사가 가득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전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다. 김노인의 활약으로 군부대는 안정을 되찾았다. 블랙홀 시스템은 완벽하게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노인이 추가한 최적화 코드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휘통제실의 긴박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도와 환희로 바뀌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경외심과 존경이 가득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정의의 실현이었다. 박 대위는 김 소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이소연 병장에게 가한 부당한 압력, 권력 남용, 그리고 시스템 오류를 은폐하려 했던 모든 죄목으로 즉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고 두려움에 질린 눈빛으로 김노인을 바라보았다. 한때 오만하고 거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히 사라지고 비참하고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박 대위는 모든 군사 혜택과 연금을 박탈당했으며 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의 몰락은 그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에 대한 합당한 대가였다. 어제 김노인을 문전박대하고 조롱했던 위병소의 병사들 또한 김 소장에게 불려가 엄중한 질책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참회했다. 특히 면회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김 상사는 김노인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사과했다. 노인장, 아니, 소장님, 어제 제가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소장님의 깊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떨렸다. 김노인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괜찮다고 했담 사련파 직업했다. 김 상사는 이후 김노인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여기며 자신의 잘못을 거울 삼아 군인다운 본분을 다짐하게 되었다. 김 소장은 김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장님, 다시 군으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장님의 지식과 경험은 우리 군에 정말 절실합니다. 김노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미 군을 떠난 지 오래된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소연이에게 향했다. 소연이의 앞날이 달린 일입니다. 이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이소연 병장은 모든 누명을 벗고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의 명예 또한 반드시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군 사령부에서는 김노인을 위한 작은 기념식이 열렸다. 그에게는 더 이상 낡고 초라한 옷이 아닌 단정하고 깨끗한 양복이 주어졌다. 그는 기념식에서 과거 김철수 소장으로서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했으며 군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기술 고문이라는 직함을 받게 되었다. 또한 블랙홀 시스템을 복구한 공로로 상당한 액수의 포상금도 받았다. 하지만 김노인에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다. 김 소장은 김노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소장님, 부대 인근에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소장님의 지식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연구도 하시고 젊은 인재들을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었다. 김노인의 잊혀진 재능과 지식을 다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그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가장 큰 변화는 이소연 병장에게 찾아왔다. 그녀는 모든 오해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했으며 군 생활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보상받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보며 깊은 자부심과 용기를 얻었다. 소연이는 할아버지의 뛰어난 재능을 이어받아 군 기술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죠. 제가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김노인은 소연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아니다, 소연아. 너를 지키는 것이 할애비의 마지막 임무였단다. 네가 네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할애비의 유일한 바람이다.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았다. 김노인은 더 이상 외롭고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손녀를 지켜낸 영웅이었고 자신의 재능으로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 비치는 듯했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노인의 삶은 더 이상 낡은 단칸방에서 식어버린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늑하고 햇살 가득한 전원주택에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집 뒤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는 매일 아침 그곳에서 신선한 채소를 가꾸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눈빛은 여전히 지혜와 온화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명예기술 고문으로서 그는 더 이상 군대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복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조국을 위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매주 한 번씩 육군사관학교나 국방과학연구소의 강단에 섰다. 나이가 들어 다소 힘겹게 걸음을 옮겼지만 일단 강단에 서면 그의 눈빛은 젊은 날의 열정으로 다시 타올랐다. 그는 최첨단 군사기술의 원리와 미래 방향에 대해 강의했고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젊은 장교들과 연구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강의는 늘 만석이었고 학생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군인으로서의 정신과 윤리를 강조했다. 김노인은 자신의 과거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젊은 군인들을 위해 작은 노력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포상금의 일부와 꾸준히 들어오는 고문료를 모아 2개의 별 장학 기금 샤담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기술적 재능을 가진 군인 자녀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장학 기금 설립 기념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나라와 군에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돌려줄 때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언젠가 거대한 숲이 되어 조국을 든든히 지탱할 젊은 인재들을 키워낼 것이라 믿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다. 김노인은 자신의 텃밭에서 갓 수확한 싱싱한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그때 정문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손녀 이소연 대위였다. 이제 어엿한 군 장교가 된 소연이는 단정하게 다려진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빛나는 계급장이 자랑스럽게 달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그녀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소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아이고, 우리 소연이 또 언제 이렇게 훌쩍 자랐을까? 김노인은 따뜻한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연이는 그의 품에서 떨어져 손에 들고 온 보자기 꾸러미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저 오늘은 할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 왔어요. 김노인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2년 전 면회실 바닥에 처참하게 엎질러졌던 잡채가 떠올랐다. 그때의 아픔은 이제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이 되어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소연이가 직접 만든 잡채를 김노인의 접시에 담아주었다. 김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잡채를 한 입 맛보았다. 우리 소연이가 만든 잡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구나. 소연이는 할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김노인과 소연이는 함께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마당 한쪽에서는 김노인이 정성껏 돌보았던 아기 참새가 이제 튼튼한 날개를 가진 어엿한 어미 새가 되어 작은 새끼들과 함께 지저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김노인의 삶의 축소판 같았다. 보잘것없던 존재에서 시작하여 시련을 겪고 마침내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일구어낸 모습. 김노인은 소연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소연아, 세상은 언제나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단다.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네 안에는 무한한 힘이 숨겨져 있단다. 네가 너 자신을 믿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소연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한 결의로 빛났다. 붉은 노을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김노인과 소연이의 삶을 축복하는 듯했다. 김노인은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그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와 충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거지꼴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으로 가득 찬, 그리고 영원히 빛날 두 개의 별을 가진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 할아버지의 숭고한 사랑과 숨겨진 영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이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